정의를 지키겠다는 한 경찰의 다짐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명의 경찰관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원칙이 어떻게 국가 안보 사건까지 해결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회사나 조직에서 상사의 부정한 지시를 받고 거절했다가 보복을 당한 경험 말입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도 그런 억울함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가 택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서의 좌절과 역전의 드라마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원칙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의란 정말 승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의 실현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오전 9시 40분. 회색으로 칠해진 네온등이 어둑한 사무실을 밝힙니다. 책상들이 어지러이 놓여 있고 수사 파일들과 커피잔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노후된 컴퓨터들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서울경찰서 형사과의 일상입니다. 형사반장 도현은 50대입니다. 20년이 넘는 경찰 경력 동안 그는 깐깐하지만 정직한 업무 처리로 아래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이지만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곧 승진을 앞두고 있는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형사과장 김상훈이 형사실로 들어옵니다. 과장은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직원들이 대면하기를 싫어합니다. 후배 형사들은 과장의 눈치를 보며 슬쩍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과장이 도현을 향해 걸어옵니다. 김 반장 잠깐. 내 사무실로 와. 과장의 목소리에는 어떤 부드러움도 없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일어나 과장을 따라갑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흐린 하늘이 보입니다. 마치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듯한 먹구름 같은 하늘입니다. 형사과장 사무실. 널찍한 사무실이지만 어딘가 어두운 분위기가 감돕니다. 책장에는 상장과 표창장들이 빽빽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과장의 공적을 자랑하는 증거물들입니다. 과장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도현을 응시합니다. 도현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그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과장이 책상을 치며 도현에게 앉기를 권합니다. 내 친구 이태섭이라는 게 있어. 강남에서 건설업을 하는데 요즘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 소송건인데. 간단한 증거 조정건이야. 이거 김 반장이 한번 잘 처리해봐. 나중에 충분한 보답을 할 친구야. 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과장의 말은 마치 단순한 부탁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강압이 있습니다. 형사과장의 부탁은 명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도현이 곧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암묵적인 거래입니다. 승진을 원하면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과장의 말의 무게를 한 글자 한 글자 느낍니다.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답을 합니다. 과장님,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순간 과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시간이 길어집니다. 마치 영원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과장은 도현의 거절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 정말로 거절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과장이 다시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위협적입니다. 뭐라고 말했어? 승진을 앞두고 있는 김 반장을 위한 일감 아냐? 도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0년의 경찰 생활이 그를 지탱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장님, 증거 조작은 범죄입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현의 신념입니다. 그것은 그가 20년 동안 지켜온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말입니다. 과장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의 몸 전체가 분노로 떨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좋아. 정말 좋아.
내가 너를 형사로 만들어 놨건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것은 협박입니다. 과장은 도현이 자신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상환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마치 도현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말합니다. 도현도 이 말의 무게를 압니다. 그는 과장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과장님, 저를 보살펴 주신 것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경찰의 의무입니다. 과장이 도현을 노려봅니다. 몇 초간의 긴장이 흐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과장의 눈에는 이미 복수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도현의 미래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과장이 천천히 앉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고 위협적입니다. 알았어. 그만 나가봐. 그리고 기억해둬. 이 회사에서 원칙만 지키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그 말은 도현에 대한 저주 같습니다. 과장은 도현이 원칙을 지킨 대가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도현은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일이 닥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현이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앉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눈길을 피합니다. 모두가 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현은 손을 움켜쥐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회색빛 하늘. 마치 그의 미래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입이 움직입니다. 혼잣말입니다. 사는 게 뭔지. 원칙과 정의. 무엇이 더 어려운가? 물론 정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치르게 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경찰서 경무과. 인사 담당의 책상 한 모서리 회색 벽면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사발령서가 한 장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그것을 도현에게 전달하면서 민망해합니다. 자신도 이것이 불공정한 발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정은 도현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말합니다. 형, 그 사건이 언제 끝난 건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아 섬으로 좌천성 전출을 발령한대요? 그 말에는 명백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과장의 복수입니다. 도현은 그 인사발령장을 들고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옆에는 선배 형사 박준호가 앉아 있습니다. 박준호는 도현이 무엇을 당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발령이 내려졌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가 묻습니다. 섬? 진짜 섬으로 발령이 났나? 도현은 발령장을 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절망적입니다. 네. 경기도 옹진군 청대도 파출소장입니다. 청대도. 서울에서 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외딴 섬입니다. 주민이 겨우 20명 정도인 곳입니다. 그 섬은 앞서 경사급 경찰이 파출소장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경감급 형사반장에서 파출소장으로의 발령은 사실상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박준호는 가슴을 칩니다. 아, 미쳤다. 그건 말이야.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형사과장 상훈이가 복수하는 거 맞아. 넌 정말. 그의 말은 미완성입니다. 박준호도 도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결정이고 조직의 결정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도현이 박준호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슬픕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평온함도 있습니다. 도현이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선배님, 저는 좋습니다. 조용히 공부하고 독서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박준호는 도현을 이상한 눈빛으로 봅니다. 정말 이상한 녀석입니다. 자신이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현은 다릅니다. 박준호가 말합니다. 정말? 넌 정말 이상한 놈이야.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넘어가지 못해.
도현이 박준호를 바라봅니다. 도현의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습니다. 오직 어떤 종류의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도현이 말합니다. 아, 울고는 싶지만 앞에서 울 순 없으니까요. 그냥 가겠습니다. 떠나가는 도현을 향해 준호가 가기 전에 술이나 한 잔 걸치고 가라고 외칩니다. 도현이 발령장을 들고 일어섭니다. 그는 걸어갑니다. 박준호는 그를 바라봅니다. 도현의 등이 작아집니다. 마치 그가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청대도 연안 오후 3시. 작은 배가 옹진군 청대도에 도착합니다. 날씨는 맑지만 흐릿한 해무가 섬을 감쌉니다. 섬은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세상입니다. 주민이라고는 20여 명 정도만 있습니다. 원색의 옷을 입은 아주머니들이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 순경 하나가 도현을 맞이합니다. 도현은 짐을 들고 내립니다. 그는 파출소 쪽을 바라봅니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아름답습니다. 파란 바다. 도현이 깊게 숨을 쉽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듯합니다. 순경 이석훈이 도현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경 이석훈입니다. 청대도에 입도한 것을 환영합니다. 도현은 순경의 말에 웃습니다. 환영이라는 단어가 어색합니다. 이곳은 좌천지입니다. 그런데 환영한다니요. 도현은 씁쓸해 웃고 있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온 주민들도 인사를 합니다. 이번에 온 경찰관은 나이가 좀 많아 보이네. 주민들의 말에는 어떤 종류의 호의가 있습니다. 도현이 젊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순경 이석훈은 주민들에게 도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서울에서 알아주는 형사반장님이셨는데 이번에 부하 형사의 약간의 문제로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잠시 섬으로 오신 겁니다. 주민들은 형사반장이란 말에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도현은 서울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외딴 섬에 왔다니요. 하지만 도현은 주민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갈매기의 울음소리. 그의 얼굴에 조금의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도현이 중얼거립니다. 좋아.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다. 도현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도현이 청대도에 온 지도 벌써 2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견딜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복잡한 업무로부터 해방이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운동 삼아 섬을 한 바퀴 도는 것이 도현의 일과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현은 먼저 간 아내를 생각합니다. 아내는 2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그 아내가 생전에 많이 아팠었는데 이런 섬에서 살면 그런 병도 고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도현은 아내를 데리고 이런 섬에서 좀 살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을 것 같은 하늘 한쪽을 바라봅니다. 속으로 외칩니다. 여보, 이제는 건강해졌겠지. 이곳의 공기는 정말 좋아. 당신도 이곳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저녁마다 하루에 한 번씩 대학 졸업반인 딸과 하루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딸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로 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이 둘의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도현이 딸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공부는 잘 되고? 딸이 답합니다. 아빠, 저 다음 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가서 아빠를 만나고 싶은데. 괜찮아? 도현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무리 외진 섬에서의 생활도 딸을 만날 수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도서 근무를 하면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청대도처럼 거주 주민이 20여 명 남짓인 곳은 주민들의 숟가락 숫자까지 2달이면 알게 됩니다. 도현은 그날 작은 가게를 열고 있는 수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음 주 주말이라 딸이 놀러 온다고 하는데 관사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몇 가지 물건을 미리 부탁하기 위해 갔습니다. 청대도에는 하루 한 번 배가 왔다가 10분 정도 정박 후 돌아갑니다. 그 배가 청대도의 유일한 물자 운송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미리 물건을 주문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작은 보트가 서너 척 있는데 주로 섬 인근에서 어패류를 잡아 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도현이 새벽 해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섬 주변을 돕니다. 맑은 날씨, 먼 수평선. 하지만 처음 보는 듯한 배가 폭우로 들어오지 않고 바다 중간에 멈춰 있습니다. 가끔은 낚시배들이 섬 근처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 처음에는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눈은 예리합니다. 형사의 본능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 배는 일반적인 낚시배가 아닙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도현이 가게를 찾아가면서 좀 전에 본 일을 생각합니다. 작은 배, 바다 중간에 멈춘 상태, 아무도 낚시를 하지 않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그의 형사적 직감을 자극합니다. 가게 주인인 수정이가 도현을 봅니다. 조금 놀란 표정입니다. 도현은 매일 섬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파출소장이 개인 가게를 방문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수정이가 인사합니다. 아, 파출소장님이세요. 어쩐 일로? 네, 잘 되시죠. 다음 주 딸이 친구들과 여길 온다고 해서 미리 먹을 거라도 준비해 두려고요. 도현이 가게를 둘러봅니다.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 가게는 섬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특이한 손님은 없었어요? 낯선 사람 아니면 평상시와 다른 고객은? 도현은 습관적으로 물어봅니다. 20년 형사의 습관입니다. 어느 곳에나 정보가 숨어 있고 작은 단서가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정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표정입니다. 그녀가 조금 머뭇거립니다. 글쎄요. 그 대답은 아니오가 아닙니다. 글쎄요입니다. 형사에게 이것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현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긴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도현의 말에는 권위가 있지만 위협이 없습니다. 그는 수정이가 불안해할까봐 신경 씁니다. 수정이가 한숨을 쉽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고, 이 섬에 사는 순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가끔 물건을 사러 와요. 근데 그 여자가 내는 돈이 바닷물에 젖은 것을 말려서 가지고 와요. 도현의 눈이 반짝입니다. 형사의 직감이 깨어납니다. 바닷물에 젖은 돈.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도현이 주의 깊게 묻습니다. 바닷물에? 몇 번이나? 수정이가 생각합니다. 3, 4번은 본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도현의 입술이 굳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규칙성.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이 돈을 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현이 조용히 듣습니다. 그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도현이 물어봅니다. 그 순자라는 분은 이 섬에만 사세요? 수정이가 답합니다. 네.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안 보여요. 듣기로는 오래전에 일로 북쪽 갔다가 못 왔다는 말은 들었어요. 북쪽. 그 단어가 도현의 머리를 울립니다. 북쪽은 북한을 의미합니다. 바닷물에 젖은 돈 혼자 자식을 키우는 여인 북쪽으로 간 남편. 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도현의 얼굴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수정이가 두려워할까 봐서입니다. 도현이 말합니다. 이야기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그리고 도현이 주문서를 꺼냅니다. 그리고 사장님, 다음 주말에 제 딸이 친구들과 섬으로 아빠를 보러 온다고 하는데 숙소에 뭘 대접할 것이 없어 그러니 다음 배로 여기 종이에 적은 거 미리 주문하려고 왔어요. 도현은 가게를 떠나며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꿉니다. 수정이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정이는 도현의 뒷모습을 보며 조금 생각에 잠깁니다. 저 사람 여기 있을 분이 아닌데.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이 외딴 섬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파출소 오후 6시. 도현이 파출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밤 당직을 서는 순경 이석훈이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제목은 주민 의심 동향 보고입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신고자 지역 상인 김수정 신고 내용. 지역 주민 최순자 45세가 월 1회 정도 바닷물에 젖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함. 원인 불명확. 추후 확인 필요. 작성자 김도현 파출소장. 도현이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합니다.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현이 혼잣말을 합니다. 바닷물에 젖은 돈. 배로 온 거고. 매달.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야. 누구는 외부에서 오고. 순자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이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형사의 직감은 맞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안기부 서부지부. 경기도 일산의 한 건물 지하. 회의실입니다. 책상 위에는 기록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국정원 부국장 이준택은 경찰청 정보과에서 넘어온 첩보 한 장을 바라봅니다. 이준택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청대도 작전 서류 전부 재점검을 해. 그의 말에는 긴급함이 있습니다. 도현의 보고서가 국정원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이미 순자에 대한 공작을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의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김순자 나이 45세, 남편 이봉남 48세 북한 서해안 방어사령부 참모장. 순자의 진술에 의하면 남편은 가정적이고 언젠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함께 살 거라고 항상 말했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 대한 감시 활동은 이미 수년 전 이상 없음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남편과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년 전 국가정보원은 철수를 했고 지금은 경찰청에서 순자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입을 한 형사 출신의 파출소장이 의미 있는 첩보를 제출한 것입니다. 바닷물에 젖은 돈. 이것은 북한에서 몰래 보낸 돈을 의미합니다. 즉, 순자의 남편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부국장이 지시합니다. 이 파출소장이 누구인지 확인해. 그리고 즉시 작전팀을 구성해. 이건 단순한 첩보가 아니야. 이건 국가 안보 문제야. 일주일 후. 낚시꾼 4명이 청대도 섬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첫날 하루 종일 낚시를 즐기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낚시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입니다. 도현은 요즘 몸이 뒤숭숭했습니다. 그전 형사반장을 할 때도 뭔가 큰 사건이 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라 상당히 민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낚시꾼 몇 명이 섬에 며칠을 더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은 하루 또는 이틀만 머물고 떠나는데 이 낚시꾼들은 계속 섬에 있습니다. 도현은 그들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향에 대해 다시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파출소를 찾아옵니다. 늦은 저녁 그들이 파출소 문을 두드립니다. 도현이 먼저 깜짝 놀랍니다. 슬그머니 컴퓨터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 화면에는 그들에 대한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동시에 도현은 권총, 집의 안전고리를 풀면서 일어섭니다. 20년의 형사 경험이 순간적으로 그를 움직였습니다. 도현의 손이 권총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찾아온 일행 중 한 명이 놀라며 손을 들었습니다. 아, 쏘지 마세요. 우리는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도현은 다시 놀라며 권총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도현이 올린 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도현은 다시 놀라면서 자신의 한 장의 첩보가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인 것에 대해 놀랍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합니다. 파출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보고서가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대화해야 합니다. 도현은 파출소 문을 잠그고 한 명의 요원은 밖을 감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도현과 국정원 요원들 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국정원 요원이 묻습니다. 첩보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도현이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네. 얼마 전 가게에 갈 일이 있어 가던 중 바다 중간에 보이지 않던 배가 한 척
정박하고 있어 그 배를 자세히 보니 낚시배라면 배난간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 가게 주인에게 그런 배도 있나고 물어봤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소장님이 잘못 본 것 같다고 해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쪽으로 가봤으나 이미 배는 보이지 않아 잊고 있었는데 도현이 계속 설명합니다. 그 뒤 다시 가게에 가서 들은 이야기를 보고서로 올린 것은 맞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놀라는 눈치입니다. 배까지 보셨다고요? 도현이 계속합니다. 네. 그 뒤 의도적으로 두세 번 순자 집을 방문도 해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둘러봤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하다가 입을 다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주 주민이 20여 명이라 매일 한두 명 만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오고 있어서 순자도 그런 맥락으로 자기를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국정원 요원이 다시 묻습니다. 혹시 순자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나요? 도현이 답합니다. 네. 한번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라 그냥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섬에서 혼자 사는 것은 힘들다는 격려 정도였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도현을 자세히 봅니다. 이 파출소장은 보통의 경찰이 아닙니다. 그는 형사의 기본을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요원이 말합니다. 파출소장님, 사실은 오래전에 우리 조직에서 순자 씨의 남편에 대해 귀순권유 작전을 해오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귀순하기로 한 날 나타나지 않아 결국 작전이 실패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현 파출소장님의 첩보를 보면 순자의 남편이 다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이렇게 긴급히 파견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현은 모든 상황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도현은 자신의 위치를 이해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계속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순자도 당신을 믿을 겁니다. 도현이 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순자를 통해 그녀의 남편 이봉남 참모장의 귀순을 돕는 것입니다. 이 작전은 한국의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도현은 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시골 파출소장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 안보 작전의 일원이 됩니다. 다음 날 오전, 도현은 혼자 순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의 몸에는 감청 능력이 강한 도청기를 품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대화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순자는 도현을 봅니다. 파출소장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조금 두려워합니다. 도현이 말합니다. 순자 씨, 저는 이 섬의 파출소장 도현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그냥 주민들과 인사하는 차원에서 찾아왔습니다. 순자가 조금 안도합니다. 도현의 태도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순자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동안 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남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물에 젖은 돈을 사용하게 된 사유를 질문해 듭니다. 처음 순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도현이 계속 인간적인 질문을 이어가자 결국 순자는 입을 엽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그건 남편이에요. 도현이 부드럽게 듣습니다. 그는 순자를 강압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대합니다. 순자가 계속합니다. 한동안 오지 못하던 남편이 얼마 전부터 왕래가 되고 있어요. 조만간 남편이 남한으로 오고 싶다는 말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도현이 말합니다. 순자 씨, 저는 당신과 당신의 남편을 돕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역할입니다.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순자와 도현의 자리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합니다. 순자 씨, 저희는 당신의 남편 귀순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귀순 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남한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순자를 움직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남편과의 왕래 사실과 다음 오는 날까지 모두 진술합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납니다. 보름 정도 지난 후 순자의 남편이 오기로 된 날이 됩니다. 늦은 밤 섬에 접근하는 작은 배.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바다에서 수영으로 섬으로 접근하는 남자. 그것이 참모장 이봉남입니다. 그는 북한 서해안 방어사령부의 참모장이면서 동시에 가정을 그리워하는 남편입니다. 이미 주변에는 이봉남을 검거하기 위한 작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장한 요원들이 해변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봉남은 잦은 월남 의사를 밝혀온 만큼 무리한 작전은 피하기로 했습니다. 도현이 해변에 나타납니다. 그는 이봉남을 맞이합니다. 도현이 먼저 직설적으로 말을 건넵니다. 순자 씨 남편 되십니까? 상륙을 하자말자 이봉남은 도현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자 깜짝 놀랍니다. 이봉남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 도현이 답합니다. 이 섬 파출소장 김도현입니다. 이미 이 주변은 이봉남 씨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작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잦은 월남 의사가 있다는 것도 당신의 부인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어서 제가 먼저 이봉남 씨가 놀라지 않게 나온 것입니다. 도현의 말은 이봉남을 안심시킵니다. 도현은 위협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도현 자신도 이 순간에 놀랍니다. 난생 처음 마주친 북한 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담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찰관으로서의 기본기가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이봉남은 비무장입니다. 도현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한 얼굴이 됩니다. 그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봉남의 유일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 집사람은 안전하냐? 아이들은? 도현이 답합니다. 안전합니다. 당신의 부인과 아이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봉남의 얼굴이 편해집니다. 그는 아내를 믿고 도현을 믿기로 했습니다. 작전은 조용히 끝납니다. 새벽에 한 척의 배가 와서 이봉남과 순자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이 떠납니다. 국정원 의료실. 이봉남은 이미 서울 국정원 본부로 호송되었습니다. 그곳에 도현도 있습니다. 의료팀이 이봉남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정말로 참모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준택 국정원 부국장이 흥분된 어조로 말합니다. 정말 서해안 경비사령부 참모장이라고 확인되었나? 의료팀의 담당자가 답합니다. 네. 지문과 홍채 인식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도 인정했고 1급 방어 계획과 서해 경비 체계, 미사일 배치 정보까지 전부 갖고 있습니다. 부국장이 말합니다. 이 정도면 국무회의 보고건이야. 그리고 김도현 파출소장의 판단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것은 경찰관의 수준을 넘어선 국가적 공헌입니다. 부국장의 참모가 말합니다. 네, 부국장님. 만약 파출소장의 첩보가 없었으면 그리고 그냥 강제적 체포했다면 우린 이 정보를 절대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인간적 배려가 만든 기적입니다. 국정원 부국장이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국가적 책임감이 보입니다. 부국장이 중얼거립니다. 이런 경찰관 몇몇만 있어도 서해안 방어는 안전할 텐데. 원칙을 지킨 경찰. 이런 인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그러고 부국장이 도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릅니다. 부국장의 사무실은 청와대 아래 건물입니다. 그곳은 국가 비밀의 중심입니다. 부국장과 도현이 만나면서 부국장이 도현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도현 파출소장 혹시 왜 형사반장이 이런 외딴 섬으로 왔는지 이유가 궁금하군요. 도현이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국장님. 부국장이 웃습니다. 도현의 형사반장을 좌천시킨 것이 바로 그의 조직에서 일어난 부정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부국장이 말합니다. 사피귀정이고구먼. 도현 파출소장, 당신의 형사적 직감과 인간적 배려가 대한민국 국가의 거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서울경찰청 청장실 오전 10시. 경찰청장실. 큼직한 책상 뒤에는 국기가 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있습니다. 차관급 인물 3명, 기자들. 모두가 이 작은 파출소장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경찰청장이 도현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낭독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경감 김도현에 대한 경정 특별 승진 임용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경감 김도현 본인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한 경찰관으로 이번 불합리한 인사 발령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부임하여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사소한 일에도 탁월한 형사적 직감과 인간적 판단으로 국가 대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 공로로 경정 특진이 결정되었습니다. 박수가 울립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도현의 얼굴은 담담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도현 경정님,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도현이 답합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모든 공직자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경찰서 형사과 오전 10시. 형사과장 김상훈이 TV에 비춰진 도현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얼굴이 검어집니다. 옆에 새로 온 형사반장 이재훈이 서 있습니다. 김상훈이 말합니다. 도현이가 특진이라고? 저기 떨어진 섬에서 뭘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도현의 승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침묵 속에서 과장의 분노가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몇 시간 후면 그들에게 들이닥칠 악몽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도현이 특진을 한 몇 시간 후, 김상훈 형사과장은 본청 감사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도현의 섬 전출 발령에 대한 감사가 국정원으로부터 내사 통보가 왔습니다. 같은 시각, 검사 박민실에서는 도현이 거절한 김상훈의 부탁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신 처리한 이재훈을 조사합니다. 증거 조작과 공문서 위조입니다. 녹음기가 돌아갑니다. 박민준 검사가 묻습니다. 이재훈 반장, 당신이 강남구 건설업 관련 국가수의 증거를 없애고 새로운 증거를 만들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재훈이 말합니다. 아니, 그건 필요한 수사 과정이었습니다. 박민준이 말합니다. 당신이 증거까지 조작했다는 말인데요. 여기 보세요. 당신이 직접 쓴 수사보고서와 의료 기록이 맞지 않습니다. 이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재훈이 말합니다. 그건 형사과장이. 박민준이 묻습니다. 형사과장 김상훈을 지목하는 건가요? 이재훈이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습니다. 48시간 후 검찰청 박민준 검사실. 형사과장 김상훈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립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2명의 검사와 1명의 대검 수사관입니다. 검사 박민준이 수사관들이 확보한 자료를 펼칩니다. 박민준이 말합니다. 김상훈 과장, 이건 5건의 증거 조작, 3건의 폭력 수사 지시, 그리고 개인적 친구를 위한 부정 수사까지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있나요? 김상훈이 말을 하려 합니다. 내가. 과장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몰락에 대한 절망의 눈물입니다. 박민준이 말합니다. 당신은 경찰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법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받을 것은 법의 심판입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과장을 일으킵니다. 과장의 범죄 사실이 낭독됩니다. 한 개월 후 서울경찰청 인사과. 도현이 인사과를 방문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직원들이 도현을 존경의 눈으로 봅니다. 도현은 이제 영웅입니다. 인사과장이 도현을 맞이합니다. 인사과장이 말합니다. 도현 경정 축하합니다. 이제 형사과장 발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 경찰 역사상 참 의미 있는 특진입니다. 도현이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경찰일 뿐입니다. 도현은 발령장을 받습니다. 서울경찰서 형사과장으로의 발령장. 그의 눈빛이 확고합니다. 서울경찰서. 도현이 처음 마주쳤던 경찰서에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형사과장으로 말입니다. 신입 경찰들이 도현을 보고 숙입니다. 동료들이 축하합니다.
하지만 도현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합니다. 짐을 싸고 있는 전 과장 김상훈입니다. 과장은 상자에 개인 물품들을 집어넣습니다. 책상 위의 상장들은 모두 떼어져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회색입니다. 도현이 천천히 접근합니다. 과장은 도현을 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다. 도현이 말합니다. 과장님.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 없네요. 전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이 도현을 봅니다. 그의 눈은 죽어 있습니다. 도현이 말합니다. 당신의 부정한 한 끼 식사와 한 잔의 술이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잘 가세요. 남의 운명을 흔드는 자는 결국 자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도현이 돌아섭니다. 그의 등이 과장에게 보입니다. 과장은 상자를 들고 경찰서를 나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마치 하나하나의 걸음이 고통인 것처럼. 도현은 형사과장 책상에 앉습니다. 그곳은 과거 그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의 책상입니다. 이제 그것은 정의를 지키는 자의 책상이 되었습니다. 2개월 후 법정. 서울중앙지법 법정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방청석에는 도현이 앉아 있습니다. 미디어와 시민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피고석에는 김상훈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피고인 김상훈은 직권남용, 증거조작, 폭력수사 지시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법정 구속을 시작합니다. 망치가 떨어집니다. 판결이 확정됩니다. 과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교도관들에게 인도됩니다. 도현은 일어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통함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비통함입니다. 도현은 중얼거립니다. 정의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는 것이군요.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아픈 방식이네요. 6개월 후 청대도 아침. 도현이 청대도를 다시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방문입니다. 그는 해변을 걷습니다. 순경 이석훈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도 경장으로 특진이 되었습니다. 이석훈이 말합니다. 경정님 정말 오셨네요. 도현이 웃습니다. 응, 석훈이와 이곳이 보고 싶었어. 이석훈이 농담 섞여 말합니다. 경정님, 저도 이제 첩보를 작성하는데 매일 첩보 한 건 작성하는 것이 숙제라니까요. 도현이 말합니다. 그래. 경찰은 항상 눈이 살아있어야 해. 정이 쓸 말이 없으면 파도가 몇 번 치더라는 것이라도 습관적으로 쓰고 봐야 해. 그것이 경찰의 기본이야. 서로가 웃습니다. 둘은 이제 같은 경험을 가진 형과 후배입니다. 이제 이 섬에는 순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느 안전한 곳에서 그들은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못다한 사랑 이야기를 꽃피울 것입니다. 도현이 한 벤치에 앉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릅니다. 도현은 눈을 감습니다. 도현이 중얼거립니다. 당신 하늘에서 자랑스러운 날 바라보고 있겠지. 그의 눈가가 젖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죽음은 아직도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정의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도현의 머리를 스칩니다. 해무가 섬을 감쌉니다. 멀리서 갈매기의 울음이 들립니다. 도현이 말합니다. 정의는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계속 걸어간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 사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 경찰관의 작은 결단이 어떻게 국가 안보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지,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계신가요? 때로는 그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아니, 정의는 실현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